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평생 동안 땀 흘려 모은 부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저축하고 현명하게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골적인 세금 인상이나 강도의 소행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부를 보이지 않는 손이 조금씩 가져가도록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억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용어를 들어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억압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고 막대한 빚을 갚고 시민들을 시스템 안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첫 은행 계좌를 개설한 그날부터 이 시스템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형성해왔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전쟁,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업 구제 금융,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막대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빚이 너무 많아진 정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국가 부도를 선언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빚의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는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당신의 부가 국가로 서서히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억압이라는 전략이 등장합니다. 금융억압이란 낮은 이자율과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엄격한 자본 통제를 결합하여 국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서서히 잠식시키는 전략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과 같은 평범한 저축가들은 손실이 보장된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금 계좌에 돈을 넣을 때 당연히 이자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금융억압 시스템 하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모하여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종종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낮게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4%인데 당신의 예금 금리가 2%라면 당신은 매년 구매력의 2%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축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 세금과 달리 이 세금에는 의회 표결도, 법안도, 그 어떤 공표도 없습니다. 그저 자동으로 매년 당신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의 막대한 빚더미는 갚기 쉬워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저축가, 연금수급자, 은퇴자들의 몫이 됩니다. 음모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경제 정책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억압을 사용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수년간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연기금과 은행이 의무적으로 국채를 보유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값싼 자금이 정부로 계속 흘러들어가도록 보장했습니다.
저축가들은 더대 같았습니다. 그들의 예금 수익률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지만 달리 돈을 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는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오직 성실함과 절약으로 경제를 재건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에 이르러 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아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를 조용히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수십 년에 걸쳐 보이지 않게 분산되었기에 아무도 시위하거나 공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저축한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 봅시다. 전 세계의 부채는 역사상 본 적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적으로는 GDP의 300% 이상입니다. 이 빚을 현실적으로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금리를 억누르고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더러운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부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금융 억압의 시대를 다시 연 것입니다. 빚더미에 빠진 정부들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6% 수준으로 유지되고 임금 상승은 더디며 저축가들은 조용히 손실을 감수합니다. 실질적인 국가 부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 역시 이 시스템이 설계한 일부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위험 자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이 또한 정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더 부유해졌다고 느끼고 소비를 늘리며 경제는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더 큰 부를 쌓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더 빨리 달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벼락거지라는 씁쓸한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우리 사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부채, 그리고 금융 억압 위에 세워진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를 그냥 올리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수십억, 수백억 달러씩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시간을 끄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국 정부를 파산시키지 않고는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고 그동안 당신의 저축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의 신호라고 말하고 저금리가 투자에 좋다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수사 뒤에는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고 저축가들을 시스템 안에 가두어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정책입니다. 자본 통제는 당신의 부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규제는 은행이 국채를 사도록 강요합니다. 금융시장은 저축이 아닌 투기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정교한 통제입니다.
이러한 통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이 금융억압의 진화에 있어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를 통해 정부는 마이너스 금리를 직접 부과하거나 당신의 소비처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소비를 강제하기 위해 저축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함으로 위장한 궁극적인 금융 감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은행 이자가 0에 가까우면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모든 원화, 달러, 유로는 추적되고 과세되며 필요하다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불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결합되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모든 금융 자산이 얼음처럼 녹아내리는 시스템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은 끝없는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은화의 은 함량을 계속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뢰가 무너졌고 상인들은 더 많은 동전을 요구했으며 제국의 무역망은 붕괴했습니다. 교묘한 재정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경제적 파멸로 끝났습니다. 돈을 부패시키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 즉 무역, 저축, 신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명 그 자체가 부패합니다. 현대 정부는 스스로가 더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데이터와 스프레드시트, 박사학위가 있기에 부작용 없이 통화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학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질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붕괴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어는 인식입니다. 금융 억압이 저축가들에게 부과하는 소리 없는 세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적응할 수 있습니다. 명목 화폐를 넘어 자산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원자재, 생산적인 토지,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과 같이 실제 가치에 기반을 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 시도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정직함이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하고 절약이 벌을 받으며 투기가 장려되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처한 현실입니다. 한 세대는 부가 노동이 아닌 레버리지에서 나온다고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결국 금융억압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질병은 정치적 비겁함입니다. 빚을 원칙으로 해결하기를 거부하고 유권자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분수에 맞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억누르는 것은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름길이 그렇듯 그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으며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계획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저축은 그들의 담보물이고 당신의 미래는 그들의 자금 조달원입니다. 그들의 개임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땀의 결실을 지키는데 작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